자, 이제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설명의 시간 7시입니다. 제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누군지 궁금하실 겁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가락금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사업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된 주식회사 주성 CMC의 김범석 상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다들 리모델링 사업 많이들 매스컴을 통해서든 주변의 지인들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가락금호 아파트도 오늘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택 환경에서 사실 수 있는 사업을 해볼까, 또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의를 위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명드리는 자료는 사실상 아직은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추진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나 아니면 지금 추진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어떤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걸 검토해보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결의에 의해서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은 법정단체로서 여러분들 의사를 취합을 해서 사업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전에 아직은 비법정단체인 추진위원회가 준비한 내용이다라는 걸 먼저 좀 인지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설명이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에는 여러분들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변할지가 제일 궁금하실 거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 또 어떤 점이 나아질 거며 어떤 절차를 거치고 또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시죠. 그 순서에 따라서 설계자인 히림건축에서 먼저 설계 계획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와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설명이 끝나면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1인 건축과 저희 주성 CMC가 같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교회를 9시까지 대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 또 여러분들이 퇴장하시면 소독을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알차게 써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 누가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리모델링 사업 오늘 이 자리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또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신 추진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인사 말씀 청해 듣고 바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금호 아파트 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덕수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얼굴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우리 사업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우리 소유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동일 확보에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추진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위는 작년 4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했고 그 이후에 규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경 대한민국에서 행정용역 정비업체
주성 CMC라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설계업체, 해외 수주도 최고인 설계업체 히림건축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호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파트로 태어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말경에 대형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5기 부분에 2개소에 현수막을 걸었고, 작은 현수막을 3개 정도 만들어서 출입구 2개소와 도로 1개소, 3개소를 걸어가지고 광고를 했으며, 또 일간지와 주간지 약 30여 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월 달인가 이게 광고가 떴습니다. 금호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주성 CMC와 히림건축과 손잡고 일어난다. 그때 아마 우리 가락 금호 아파트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야심차게 2020년도에 우리가 3월 달에 사업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는 복병을 만나가지고 지연을 시키고 이렇게 의도적인 아이디면 어쩔 수 없이 끝나면 하자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생활 속의 코로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하자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석과 휴가철을 피해서 금일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하나 우리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학수 법률사무소,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소를 5월달인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도 이 리모델링이나 이 재건축 업계에 1순위, 업계 1위 업체인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사업 설명회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까지는 추진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사업 설명 이후부터는 소유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치하는 걸로 다듬어 나갈 것이고, 또 돈과 결부이기 때문에 돈도 생각해서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의율을 높이는 겁니다. 동의율을 높여야만이 바로 조합이 설립이 돼서 정말 취지가 떠나서 조합관계로 넘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이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질의응답도 하시고, 또 오늘 이후가 지나면 공식적인 우리 밴드방도 하나 만들까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오늘 주셨으니까 미리 주신 분도 있습니다. 밴드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카라크모 아프가 가치가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조합이 설립되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뭐 이게 나중에 유튜브나 올라가면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금호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 올리기 위해서 빠른 조합 설립할 수 있도록 동의를 높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여러분 건강하시고
겨울 곧 다가옵니다. 독감 걸리지 마시고 댕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빌면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직 저녁들을 다 안 드셔서 그런지 오늘 사실은 즐거운 자리예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해결하는 자리인데 좀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자, 여기 또 이 위원장님과 같이 활동을 같이 해주셨던 추진위원님들께서도 곳곳에 앉아 계신데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큰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위원님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추진위원님들 그 자리에서만 그냥 잠깐 고생들 많으신데요. 요즘에 젊은 분들 몇 분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활기가 넘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이분들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모두가 추진위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1등 설계사인 힐링건축이 준비한 리모델링 사업 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 전반에 대한 개요를 제가 앞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힐링건축의 관계자분 앞으로 모시고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힐링건축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황교민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가락금호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계획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 기본안으로서 향후 주민 의견 및 상황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회사 소개를 필두로 2020년 금년 부동산 트렌드, 리모델링 사업 추세, 입지 및 현황 분석, 사업 진행 방향,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리모델링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 소개 영상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 인류 최초의 도전들은 놀라운 경험과 감동을 제공하며 세계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거 공간을 통해 인류의 행복 가치를 높이려는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최고의 브랜드, 프리미엄 근대화, 최고층 구조 미학, 새로운 주거 문화의 최초의 도전들과 최고의 성공. 힐링건축 천여명 디자이너들의
대한민국을 넘어 국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히림 건축은 대한민국 현대 건축의 상징입니다. 친환경 생태주거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도. 역사와 전통을 주거단지에 담아내고 프리미엄 아파트의 절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의 한계를 뛰어넘고 미니 신도시급 초대형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새로운 랜드마크, 지역의 명소, 주거용 오피스텔, 최초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림 건축은 늘 성공적 분양 신화를 만들어내며 고객님께 최대 자산 가치를 선사하였습니다. 히림 건축은 설계 인구수는 파리, 주거 면적은 LA보다 많은 실적과 세계 주거 매출 1위의 위상으로 주거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들 잘 보셨습니까?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국내 1위 주거 부분 국내 1위 히림 건축이 최고의 파트너로서 가락 금호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의 부동산 트렌드 10대 트렌드입니다. 집주 근접. 예전에는 주거 환경이 우수하면서 약간 조용한 공간의 외곽 지역을 선호했었던 반면 요 근래에는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직장과 가까이 있거나 역세권인 주택 등이 선호를 받고 있고 높은 호응도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피케이션. 요새 전월세 가격이라든지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 알고 계시죠? 이래서 서울에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인구 이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세 번째, 새 아파트. 알고 계시겠지만 새 집에 대한 로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의 세대 차이. 신축을 할 때,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젊은 세대들은 피트니스라든지 공용의 그런 부대 시설을 많이 선호하는 반면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내 집에 대한 사유에 대한 그 공간을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세대 차이가 좀 나오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미세먼지.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아파트가 미세먼지에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홈. 기존에는 단순 제어 기능에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아파트 내부에 접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단지 서비스. 요새 현대인들은 상당히 바쁩니다. 이로 인해서 직접 본인이 했었던 서비스를 조식, 세탁, 발렛 파킹 등의 서비스가 아파트의 서비스 부분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투자 방향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나 아파트 가격은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오프라인 사업 다각화. 부동산과 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내 휴대폰에서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아파트와 경제적인 아파트. 아시겠지만 강남 4구에서의 신축 아파트들은 외관 특화 및 내 외장재에 대한 마감재를 높임으로 인해서 고급 아파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들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것이 실제고요. 그에 반면 거기에 상반되는 경제적인 아파트는 그 외 지역에서는 단순히 신축으로만 하다 보니까
주거 문화의 양극화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 추세입니다.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및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을 기사 및 보도자료 등으로 인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진행 현황을 저희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만 해도 37개 단지 약 2만 4천여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저거의 2배인 80개 단지 5만여 세대가 리모델링을 현재 숨가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지 분석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교통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8호선 송파역과 그리고 3, 8호선 가락시장역 그리고 향후 위례 신사선 개통 시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경 1.5km 이내에는 지방을 언제라도 손쉽게 갈 수 있는 SRT 고속철도의 이용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재대로 및 송파대로 인접으로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주변 환경 첫 번째, 가락공원, 송이공원, 탄천 등이 주변에 있어 녹지 및 휴게 공간이 풍부합니다. 둘째로 명문 초, 중, 고등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롯데마트, 가든파이브 등 생활 인프라 또한 상당히 우수합니다. 주변 환경 두 번째, 헬리오시티, 법조타운, 동남권 유통단지의 인접으로 주택 수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서 역세권 개발, 가락시장 현대화,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등 사업지 주변 개발 호재가 풍부합니다. 우성 1차 아파트의 재건축 및 주변 개발 시 대단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가락금호아파트는 입주년도 1997년도 현재 24년 된 아파트로 32평 기준으로 평당 4천만원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곧 2년 준공한 지 2년을 도래하는 헬리오시티는 6천만원을 넘어서 소형 평형대들은 7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향후 가락금호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꿈을 한다면 저평가된 자산 가치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재평가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황입니다. 단지 현황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3월에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고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로 오늘에서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요 A표는 송파 대로변에서 가락금호아파트를 바라본 전경이 되겠으며 B는 가락금호아파트 정면에 있는 시설 녹지 전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대로와 양재대로의 결절점이 있어서 상당히 향후에 시공사들이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사업지로서는 두말할 것 없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은 66,200평, 지상, 지하, 토탈 전체 연면적은 32,000평입니다. 또한 용적률은 저희가 다소 높습니다. 397%. 보통 삼성 일반 주거지역은 현재 3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소유주분들은 알고는 계실 거예요. 현재 저희 사업장이 재건축은 힘들다. 현재 용적률로는 리모델링 외에는 재건축은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해당 용적률로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6층에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대수는 전용 5구 458세대와 전용 8485 457세대를 합쳐 총
915세대입니다. 네, 단위세대 현황입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전용 5구는 5구 A, 5구 B, 5구 C 타입으로 3개 타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근데 5구 C 타입이 5구 A, B 타입에 비해서 60cm, 2자 정도가 전면폭이 좀 넓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내부 공간 조닝은 메인 욕실들을 하나를 기준으로 침실이 2개 혹은 3개, 거실 하나를 포함해서 외부 공간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전용 84와 85 해배입니다. 전용 면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용 84 부분은 이 안방이 거실 부분에서 일부 후퇴되어 있는 그런 컨디션을 볼 수가 있고요. 전용 85 같은 경우에는 그 20년 전에 지은 일반적인 2베이의 아파트의 평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림 건축은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많이 궁금들 하시죠? 네, 사업 절차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저희는 주민설문조사 3월달에 실시를 하여 사업계획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 사업계획 방향에 따른 분담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업관리자 등을 통하여 분담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분담금이 높게 나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계획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분담금을 기준으로 삼고 소유주분들한테 공개를 하고자 위원장님과 추진위원님들 그리고 관계된 협력사들이 상당히 오랜 동안 많은 피드백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 분담금에 대한 큰 계획안을 확정을 하고 그 계획안에 따라서 저희가 단위 세대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오늘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합 설립 진행을 위한 동의서 진구 및 그런 절차의 진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추진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과연 어떤 부분들을 결정하고 체크들을 했는지 보신 바와 같이 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아이템이 있지만 지하주차장 지금 현재 세대당 0.8대로 많이들 부족하시고 불편하시잖아요. 저희는 지하주차장은 추가 신설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은 지상에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불편한 위험한 지상 부분을 녹지로 바꾸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주동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외관이 아파트 가격과 비례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외관이 좀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는 가격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권이라든지 서초 지역의 새로운 아파트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외장재 및 외부 마감 그리고 특화 디자인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도 그만큼 거기에 신경을 쓰고 가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주동의 수평 중축 및 상부의 수직 중축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고요. 주호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실내 공간 제약 구성을 통해서 평면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인 수납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납 공간을 최대한으로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리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결정 포인트입니다. 면적 기준에 있어서 현재 전용 5구, 84, 85를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는 85에 비해 이하를 40%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과연 10%를 늘릴지 20%를 늘릴지 과연 40%를 다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이거에 대한 대안들을 우수하게 많이 돌려봤습니다. 정비사업관리팀에서는 그거에 따른 저희 계획안에 따른 분담금을 산출을 도왔고요. 그로 인해서 분양 세대는 과연 그러면은 증가 비율 저희가 40%를 늘리는데 세대가 가져가는 비율을 뺀 나머지의 비율을 분양 세대로 돌리는 겁니다. 40%에서. 그래서 여기와 분양 세대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내 집을 많이 늘리면 일반 분양분은 적어지는 거고
내 집을 적게 늘리면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서 그로 인한 일반 분양분 수입으로 인해서 내 분담금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연관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반 분양 중에서는 평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펜트하우스는 적용할 것인지 이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이들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커뮤니티 및 특화계 1층에는 과연 그런 필로티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단지 규모가 우리가 곧 현재도 900세대인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1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가 되는데 현재는 많이 부족한 부대시설 등을 과연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가지고 규모를 책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외관 특화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고 심도 있게 추진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자, 리모델링 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추진위원장님 비롯 추진위원님들과 그리고 저희 설계사 그리고 정비사업 관리사를 통해서 모두가 심도 있게 노력을 하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상당 기간 투입을 해서 만든 예시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안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과연 내 집이 돈을 들여서 그냥 단순하게 평형대만 커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보다는 그나마 조금 살기 좋은 내 세대가 되는 건지 내 집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만든 계획안입니다. 제안일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평 수직 중축을 제안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현재 현황은 단지 내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 세대당 주차 대수는 0.8대 및 지상 주차장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식과 계단식이 혼재되어 있고 분리된 지하 주차장으로 인해서 사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용적률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79%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거의 180에서 기껏해야 이제 2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는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이미 단지 내에는 조금 많이 빡빡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은 수직 증축과 수평 증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증축은 수직 증축보다는 시공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허가상에서도 유리합니다. 해서 저희도 초반에 가능하면 수평 증축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쪽 부분에 섭외됐을 경우 이쪽 동에서의 경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간섭을 초래했고 그래서 나름은 전문가로서 검토한 결과 일부 수평과 수직을 혼합한 방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드립니다. 네, 증축 범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의 아파트 범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좌우측 위아래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들이 우리 세대가 내 세대가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확장에 대한 간섭 부위를 최소화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서 늘린 상태고요. 107동과 108동 사이에는 이렇게 신규 수평으로 해가지고 신규 증축을 검토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15층 이상에서는 3개층, 14층 이하에서는 2개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평 증축을 심도 있게 고려했으나 별도의 신축의 별동을 세우기에는 단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수직 증축과 가장 프라이버시 및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민원의 소지를 고려한 이 위치에 신축 별동 하나를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안 두 번째, 가장 합리적인 증가 비율. 이것이 곧 분담금과 성공으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전용 면적 5구 24평형과 25평형, 그리고 전용 84, 85, 33평형을 10에서 40% 그리고 5에서 40%에 대한 전반적인 비율에 대해서 다 수많은 기간 검토를 해서 과연 분담금도 적정하고 내가 살기 위한 아파트에 대한 공간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끝에 결국은 기존 전용 면적을 22% 확대하여 전용 면적 7이 27평형과 전용 면적 102 38평형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설계 개요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리모델링 전에 비해서 신규 분양 및 전용 증축으로 인해서 기존 세대 증축으로 인해서 지상에서는 10,000평 정도가 늘어나게끔 되어 있고요. 지하에서는 피트니스라든지 골프 그리고 여러 부대 시설 및 지하 주차장을 지하로 다 내림으로 인해서 13,000평 정도가 증가가 돼서 토탈 24,000평 정도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추가가 됩니다. 이 면적은 용적률로 환산하면 165% 정도의 용적률이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수 또한 기존 전용 5구는 7위 타입 일반 분양분 69세대를 포함하여 527세대, 전용 84는 102A 타입으로 해서 일반 분양분 8세대와 합쳐서 60세대, 8호에는 102B 타입으로 해서 일반 분양분 60세대를 도합하여 465세대, 도합 일반 분양분 137세대를 포함하여 1052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용 면적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최대 40%를 찾는 39.21%를 다 찾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같이 대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 환경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하는 전세대 필로티를 반영했을 때 어떻게 되냐 궁금들 하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 지하를 합쳤을 때 리모델링을 필로티가 없는 방식에 비해서 한 2,000평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그에 맞춰서 좀 떨어지고요. 일반 분양분 자체가 137세대에서 102세대로 35세대 감소, 용적률은 17.34%, 그리고 전용 비율 또한 39%보다는 5.25% 떨어지는 34%대로 떨어집니다. 전체 필로티를 반영할 경우. 요거는 대안이었기 때문에 참조만 부탁드리고요. 향후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 후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거는 전체 필로티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은 향후 전체적인 의견 수렴하에 집행부와 조합과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세 번째,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제안드립니다. 네, 현재 주차장은요, 기존 지상은 이제 보행자와 아이들이 걷거나 이제 뛰어노는 그 공간과 차량이 다니는 위험한 공간 및 주차 공간, 그리고 지하에서는 각각 주동마다 분리된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통합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안전성과 지상에서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현재는 지하 1층만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하 4층까지 해서 현재 세대당 주차대수 0.8대를 1.3대 지하 4개층으로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부 강남권에서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1.5대, 1.7대도 논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주차대수를 세대당 더 높이게 되면 지하를 이제 4층이 아닌 5층, 한 개층이나 더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분담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 네 번째,
특화된 커뮤니티를 제안드립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막상 저도 예전에는 요 무성 1차에서 몇 년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락 금호 아파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현재는 어디 가서 이제 부대 시설 이런 부분들이라고 내세울 만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단지 중앙에 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주민 운동 시설, 골프, 그 다음에 헬스, 그 다음에 체육관 이런 시설들이 단지 중앙 지하에 계획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송파대로 전면 부분에는 작은 도서관,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과 경로당,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안전하게 있는 그 어린이집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지하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 라카룸, 그리고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이 향후에 계획이 될 예정이고요. 카페테리아라든지 게스트룸은 향후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 후 조합원님들의 요구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지하 1, 2층에 다목적 체육관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천시나 겨울철에 아이들이 이곳에서 농구도 할 수 있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현재는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내 골프장과 커뮤니티 홀 등을 이렇게 예시안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프리미엄 헬스케어라든지 스카이 제1꼭대기의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을 향후에 조합원님들이 반영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주시면 그거는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5번째, 명품 외관 특화를 제안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거 실적뿐만 아니라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 아파트는 단순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내부의 공간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어서도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를 많이 제안드리고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냐? 주요 특징 사항입니다. 기존에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금호 아파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관 디자인 특화로 송파대로 위한 인지성을 확보하며 옥탑 디자인을 특화하였고 상징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송파구 랜드마크의 아파트 단지가 될 것입니다. 외관 특화 첫 번째입니다. 고품격 외관 디자인 적용으로 아파트의 가치는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징적인 프레임과 수직 수평 요소 패턴 등으로 명품 경관을 연출하며 측벽에는 LED 간접 조명 등으로 인해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할 것입니다. 지붕 부분에 있어서도 LED 간접 조명 등으로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연출하는 아파트로 탈바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제안 6번째. 특화된 단위 세대를 제안드립니다. 네, 단위 세대. 조금 전까지는 외부 공간이나 아파트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 살 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 공간의 실현을 위해서 주거 가치에 대한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저희는 크게 3가지 포인트로 중점을 잡고 특화 계획을 하였습니다. 첫째, 요즘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장시간 실내 거주에 대한 부분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쾌적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단위세대 특화 아이템을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수납 공간을 강화하였으며 마스터룸,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훨씬 좋게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편리하고 가치 있는 편리미엄이라고 하는 새 용어에 맞게끔 스마트홈 시스템과 특화 주방 설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서부터는 본격적인 단위 세대가 나올 계획인데요. 한 가지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은 저희가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현재는 5구세 타입, 그 다음에 8485 도합 단위 세대는 5개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확장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현재 용적률 그리고 양옆 앞 뒤에 대한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 단지는. 그리고 어느 집은 베이스가 늘어나기도 하고 어느 집은 베이스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좋아지는 세대들.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이지만 5가지에서 6가지 특화 아이템을 모든 단위 세대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세대는 모서리 쪽에 있거나 중앙에 끼이거나 그리고 확정성에 한계가 있는 세대들은 어떻게 되면 전부 똑같은 집은 나올 수 없습니다. 다 헐고 새로 짓는다라면 모든 세대가 똑같겠죠. 하지만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확정이 아닙니다. 향후 시공사 선정 이후에 한 번 더 시공사도 대안 설계를 보여드릴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안을 가지고 향후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니 다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좋아지는지 그 정도의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전문가들이 상당 기간 고심하고 정말 고민 많이 해서 만든 단위 세대임을 그냥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단위 세대 제한 7위 A타입 101동 1호 라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전용 5구 C타입이며 101동 1호 라인입니다. 전용 면적은 기존 59의 배를 12.37평방미터를 확장하여 전용 7위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2베이에서 2.5베이로 전면폭을 추가 확보하여 채광 및 환기, 주거 기본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형 LDK를 구성하여 넓은 공간감과 개방감을 가졌습니다. 주방 공간을 특화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주방 동선 계획 및 수납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쾌적한 다용도실을 주방과 붙여 계획을 함으로 인해 가사 동선의 최소화를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자녀는 살고 있지만 언제든 출가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집을 팔고 나가기 전에는 나는 이 집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룸, 안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파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저희 회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안방에 아무것도 없었던 반면 지금은 마스터룸 강화를 위해서 대형 침실과 욕실, 그 다음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까지 갖춘 분양평형으로는 27평이지만 30평 이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마스터룸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단위세대 제한 7위 B타입 101동 2호 라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용 5구 타입을 확대한 면적이나 기타 아이템 등은 모든 세대가 다 일괄 적용이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기존 단위세대 5개가 31개 타입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타입이 나왔고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위세대는 기본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기본 아이템들은 동일하고요.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 그것 좀만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위세대 제한 7위 C타입 101동 3호 라인입니다. 동일하게 6가지 특화 아이템들은 동일 적용을 하였고요. 단위세대 제한 7위 D타입 101동 4호 라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가지 단위세대에 있는 채광과 환기, 그리고 넓은 주방 공간, 주부 공간의 특화, 쾌적한 다용도실, 마스터룸 강화에 대한 특별 아이템들은 모두 접목을 하였습니다. 단위세대 제한 7위 E타입 101동 5호 라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가지의 아이템 등은 모두 접목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서비스 면적 또한 최대한으로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7위 F타입입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으며 현재 신축에서의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면적과 내부 동선 그리고 내부 조닝 등은 가장 최신의 트렌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7위 G타입 102동 2호 라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면 3베이에 후면 침실을 하나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특화 아이템들이 동일 반영되어 있습니다. 7위 H타입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끝세대 쪽에 물려있는 세대로 정면과 측면에 두 개면 개방이 가능하고 환기 채광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아이템 등은 다 전부 동일하게 주방 쪽과 다용도실들을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인스전 7이 I 타입입니다. 동일하게 전면에 거실과 침실 등이 있으며 주방 공간과 특화된 공간 등은 동일 적용을 하였습니다. 7이 J 타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끝세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안드리는 평면입니다. 7이 K 타입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정면과 좌측면 2면 개방형으로 단위세대가 계획이 되었으며 서비스 면적과 내부 조닝 등은 가장 트렌드하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7이 L 타입입니다. 동일하게 전면에는 거실과 침실 등이 있으며 후면 쪽에 자녀방 2개가 있고 주방 공간과 욕실 이런 부분 마스터룸에 대한 조닝은 동일 적용을 하였습니다. 7이 L 타입이 되겠습니다. 7이 M 타입이 되겠습니다. 7이 N 타입입니다. 106동 2호 라인입니다. 7이 O 타입입니다. 106동 1호 라인입니다. 7이 P 타입입니다. 108동 7호 라인입니다. 7이 Q 타입입니다. 108동 6호 라인입니다. 7이 R 타입입니다. 108동 5호 라인이 되겠습니다. 7이 S 타입입니다. 108동 4호 라인입니다. 7이 T 타입입니다. 108동 3호 라인입니다. 네, 102 A 타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전용 5구가 7이 타입으로 바뀌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기존 전용 8호 해배가 22%의 전용 면적을 확대하여 102 A 타입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01동, 103동, 4, 5, 7, 8동 각 라인들이 상단에 있으며 전용 면적을 17.51 평방미터를 확대하여 102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폭은 2.5배 이상으로 해서 채광과 환기, 주거 성능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실내 자연 환기를 끌어들이고자 주방에서 거실로의 마통풍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방 공간 특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주방 동선 계획 및 수납 공간을 다수의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대형 다용도실을 계획을 하여 환기가 되며 다용도실에 충분한 세탁기 및 건조 등이 배치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스터룸 또한 대형 침실과 욕실, 깊은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까지 평형으로는 38평이지만 40평 이상에서 느낄 수 있는 마스터룸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것에서 느낄 수 있는 40평형대 후반에서나 느낄 수 있는 대형 수납장을 현관 부분에 계획을 하여 골프백이라든지 큰 수납 공간이 필요한 부분을 현관 부분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7이 B타입입니다. 동일하게 A타입과 동일하게 모든 아이템은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 드레스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동일 적용을 하였습니다. 102 C타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타입에서 일부 변형을 확장을 하여 모든 아이템들은 내부에 동일 적용을 하였고 시스템 등을 모든 형평성 있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좋아지고 어떤 것들을 제안을 했는지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단순 수평이 아닌 수직과 가능한 한 수평을 증축 제안을 드린 바입니다. 둘째, 일반 분양분 137세대로 인해서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이 가장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으며 내 자산의 가치 또한 향후에 그렇다라고 해서 내 집을 너무 적게 줄이면 또 삶의 공간이라던가
지금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지어졌을 때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을 37세대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조합원님들의 세대 확장에 썼었던 부분입니다. 제한 세 번째, 지금의 불편한 주차장을 지하로 모두 내려 지상에서는 안전하고 지하에서는 각 동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인해서 향후 리모델링 후에는 돈 들여서 비싼 운동시설을 누리시지 말고 내 단지에서 좋은 시설들을 저렴한 관리 비용으로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 명품 외관 특화 등을 통해서 내 단지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락금호 아파트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꿈을 한다면 모두가 송파대로를 거닐거나 이동을 하거나 양재대로변을 이동을 하면서 쳐다보게 되고 모두의 선망이 되는 아파트로 탈바꿈하지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품 외관과 더불어서 여섯 번째는 단위 세대를 특화를 하였습니다. 지금 일부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삶의 여건상 조금 키우고 싶은데 방을 하나 더 확보하고 싶은데 주방 공간이 지금은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한데 화장실은 조금 우리 가족 구성상 2개였으면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니즈를 반영해서 저희가 단위 세대를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50년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50년 역사 1255명 규모의 세계 1위 그리고 국내 1위 히림건축은 가락금호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을 텐데 앉아있는 동안에 카메라 촬영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결의하실 건지 여부에 대한 동의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동의 안내를 드릴 때 지금 보여드렸던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시는 평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시 안내 자료로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실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평생에 한 번 해볼까 하는 사업이지 이걸 전문적으로 몇 번씩 하는 조합원들 없으실 겁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더더욱이나 재건축에 비해선 리모델링은 그만큼 사례가 적습니다. 사례가 적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행착오도 더 많을 수 있고 또 사업 기간이 부득이하게 또 지연될 수 있는 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분명히 리모델링 사업은 절차도 더 단순하고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복잡하고 그만큼 체계가 잡혔다는 것은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무수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그렇게까지 아직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체계적으로 법제화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정참에 의해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진행되고 또 리모델링이 왜 필요한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셨던 도면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과연 비용이 얼마나 발생이 되고 그 비용을 받았을 때, 부담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직 증축이다, 수평 증축이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리셨고 이건 명칭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개념적으로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수직 증축을 하시려면 구조 진단을 통해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못을 박아보는데 단단해갖고 못이 잘 안 들어가더라. 이게 구조가 다가 아니고요. 기초에서 지상에 더 많은 범어를 올렸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내력까지 다 검토를 해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수직 증축이 가능하죠.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셨던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비해서 주택법은 여러분들의 결의만 있으면 사업이 갈 수 있게끔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아까도 뭐 잠깐 재건축 얘기 나오고, 저도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재건축과 비교를 해드리는데, 저희 금호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서도, 우리 단지도 그냥 남들처럼 다 부시고 새로 짓는 리모델링 사업을 해보려고 싶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태생 자체가 이미 리모델링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을 이미 한도를 넘어서 있으세요. 지금 397%,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운 지상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부시고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4분의 1을 줄이셔야 돼요. 저희 땅은 300%까지 못 짓습니다. 대지 면적의 3배만 위에다 지을 수 있는데, 그냥 저희 대지 면적에다 지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공기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기부 체납도 하셔야 되고, 기부 체납하게 되면 당연히 땅 면적이 주니까 용적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4분의 1 면적이 지금 현재 면적에서 줄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재건축 연한도 안 됐어요. 30년이 넘으셔야 되는데, 이제 뭐 24년, 25년 뭐 가량 됐으니까 아직도 더 기다리셔야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데, 올림픽 선수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30년이 넘어서 안전진단 신청했는데 빠꾸당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 사업은 좀 개념에서 잊어버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모델링이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시간 지연에 따른 상대적 재산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리모델링 사업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거꾸로 보면 이 얘기예요. 안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옆집이 올라가는 걸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 내가 거주 여건이 바뀌거나 직장 여건이 바뀌어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갈 때 내 집을 팔고 더 넓은 집, 좋은 집으로 가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집값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 시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사업에서 잊어버리셔야 될 부분이고, 종전의 생활권역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 사업도 2주 기간 있다가 다시 정착을 할 수 있지만, 재건축 사업에 보면 보통 통상 재정착률이라고 하죠. 조합원이 그대로 다시 입주해서 사는 비율이 한 24% 정도 서울시 통계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팔고 이전하거나 뭐 이런 변동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 주변에서 누렸던 직장, 학교, 아니면 생활, 또 특히 여러분들의 인맥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주차 여건, 또 커뮤니티 시설, 지금 살기 불편한 이 단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리모델링이고, 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단위 세대의 면적도 늘릴 수 있고, 단위 세대 역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또 편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불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늘어나겠죠. 지금도 외벽 도색한다고 다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질 거고, 좀 있으면 엘리베이터도 다 교체하셔야 될 거고, 배관 터졌다 그러면 이제 배관 교체하시고, 난방 터졌다 그러면 난방 교체하시고, 이런 비용만 늘어날 뿐이지 여러분들의 가치가 늘 수 있는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리모델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가락 금호 아파트하고 최근에 입주한 헬리오시티를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현을 대상으로 비교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B 부동산 시세, 인터넷에서 가락 금호 아파트 치면 부동산 시세 바로 나오죠. 그 중에 최고가, 하한가, 상한가가 있는데, 상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는 가락 금호 아파트가 12억 9천만 원이에요. 헬리오시티는 똑같은 면적이 19억 5천만 원이에요.
전세 가격도 가라크모는 6억 4천만 원인데 비해서 헬리오시티는 11억 원이 전세 가격입니다. 동일한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월세 가격도 틀리죠. 월세를 받으시는 분은 140만 원 월세를 받고 있지만 헬리오시티는 227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집값은 지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 올라갑니다. 물론 새 아파트나 인지도가 있는 아파트는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 더 클 수 있겠지만 옆집 단지가 20% 올랐다 그러면 저희 단지도 20% 근사치는 올라갑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1억짜리 아파트가 20% 오르면 2천만 원 오르죠. 근데 2억짜리 아파트가 20% 오르면 4천만 원 올라요. 여러분들은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니까 내 집값 20% 올랐어. 옆에 단지에서 야 우리 집값 많이 올라서 자랑하시지만 사실은 20%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실 때도 내 재산 가치의 바탕 종잣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종잣돈의 가치를 올려놔야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는 만큼 나도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담금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심지어는 분담금을 5억 낸다. 당장 5억 원을 마련할 방법은 없지만 비약빚을 말씀드리면 5억이라도 투자했을 때 내가 5억 원의 가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 분담금에도 집값 상승률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거를 3년 내지 여러분들이 거주하실 목적으로 5년 동안 더 살겠다라고 하시면 그 기간 동안 계산해 보시면 분명히 이 시세 차익이 이대로 있을 때보다 분담금을 좀 투자해서 재산 가치를 올려놨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계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단지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1층 세대, 지금 1층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옆동을 지나가려고 해도 돌아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1층에서 봤을 때 앞뒤가 꽉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신 생각도 있고 또 1층 거주하시는 세대는 차가 지나갈 때마다 헤드라이트 비치죠. 밤에는 낮에는 애들 뛰어논다고 시끄럽죠. 1층 세대에 대한 거부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전체를 필로티브 할 수도 있고 전체 비우는 거죠. 회랑으로 비우고 아니면 1층부터 조합원이 갈 수 있는 일반 분양이든 조합원이 갈 수 있는 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가장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세대를 많이 짓는 게 좋기 때문에 현재는 1층을 다 세대로 채웠을 때를 가정을 해서 여러분께 일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재건축보다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건축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철거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건물 짓고 마감재 붙이는 거야 재건축하고 똑같죠. 재건축에서 철거는 위에다 포크레인 조그만 거 올려놓고 위에서부터 긁어 내려오면 끝납니다. 2달이면 철거 끝나요. 근데 리모델링은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벽에다 여기까지만 철거하세요. 빨간색 칠해놓고 거기만 때려 부셔야 돼요. 다른 걸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거 기간이 철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지하를 파더라도 다 부셔놓고 외곽에만 테두리 둘러가지고 땅을 파내는 게 쉽겠죠. 근데 리모델링은 기존에 건물이 있는 데다가 그 건물이 기울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보강을 하고 땅을 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는 추세긴 합니다. 그런데다가 재건축 사업은 이미 주변에 사례가 워낙 많아서 저 집 공사비가 비싸네 싸네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 리모델링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시공사들이 요즘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시공사 입찰할 때 여기는 뭐 때문에 500만 원 나와요, 550만 원 나와요가 없어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 자, 앞으로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독하시고 적정한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추정을 해본 거는 공사비 평당 500만 원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옆에 쌍용, 가락쌍용이나 문정관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동의서 거둘 때 평당 공사비 47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더 좋은 명품 단지 만들고 또 그거보다 또 그만큼 공사비에 대한 단가가 올랐을 거라고 가정해서 500만 원을 산정을 했고요. 일반 분양 가격, 지금 관리표에서 147세대 일반 분양 세대가 나오는 거는 평당 3,500만 원에 팔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비용은
조합 설립 후에 이제 안전진단까지 해보고 시공자 뽑아야 공사비도 확정하고 사업계획도 확정되겠는데 간단히 계산하시면 공사비 500만 원을 가지고 전체 건물 짓는 공사비를 계산하시고 거기서 일반 물량 수입을 뺀 나머지가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될 비용이에요. 근데 조합원별로 1층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로얄층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평형에 사시는 분, 큰 평형에 사시는 분 다 다릅니다. 그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기존 종전 가치를 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가 높고 낮은 비율에 따라서 분담도 서로 높고 낮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확정하는 게 이제 권리 변동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향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액으로 1층 전체를 세대 계획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기 계신 915명이 평균적으로 1억 7,200만 원 분담하시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얼마큼 지을지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공사비가 얼마일지도 확정 안 돼 있고 얼마의 탈권지조차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아까 그런 가정을 했을 때 나온 수치가 세대당 평균 1억 7,200만 원의 분담금이 예상이 됩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옆에 헬리오시티가 19억 5천만 원이에요. 저희는 지금 12억 9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각각 집값이 20%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헬리오도 20% 오르고 저희도 20% 오른다고 치면 저희는 20% 올라가야 2억 5천만 원 정도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20% 오르면 거의 4억 원대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몇 년만 지나면 여기는 앉아서 돈을 까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 종잣돈에 1억 7,200만 원이라 분담금이라도 얹어 놓고 시작을 하시면 여기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또 프리미엄이라고 더 얹어줄 수가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있지만 그걸 빼고 현 시세에 분담금만 더 투자해서 내 집값을 올려놓으면 일단 당장 똑같은 집값이 상승되더라도 약 4, 5천만 원의 시세 이익을 더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씩 올라간다라고 해도 4, 5년이면 분담하셨던 비용들을 다 이미 상쇄하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하질 않는다고 하면 종전 자산은 계속 감가상각될 겁니다. 계속 낮아지는 데다가 불필요한 아까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기존의 내 종잣돈도 올라가는 거고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내 면적도 넓혀가면서 하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기회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리모델링 사업 하겠다고 막 나서고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915명 소유자분들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도 915개 의견이 나와요. 다 통일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의 절차, 의결 절차라는 걸 거쳐서 다수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의견 충돌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주로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은 몇 가지 저희가 경험상 살펴보니까 일단 소유자분들께서 난 그냥 이 상태에서 사는 게 편해. 뭐 돈 들어가면서 꼼지럭거려야 되느냐, 귀찮다. 지금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사업 필요성이 일단은 없는 경우에 좀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단지 같으면 재건축 사업을 하네, 리모델링 사업 하네, 파가 갈려서 싸웁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그런 우려는 없겠죠. 또 하나는 당장 동의를 받기 위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진짜 허황된 도면이나 비용을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그려왔어요. 분담금 5, 6천만 원이면 돼요 하고 거기에 맞춘 숫자를 가지고 동의서 받다가 실제 진행되는 사례가 이제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걸 확인해보고서는 사기쳤다. 이거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야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지만 사실상 집행부 자체에서 좀 비도덕적인 아니면 좀 불편부당한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뭐 저희 현장에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5번입니다. 양보 없는 소유자의 권리 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설명회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분담금 줄이고 싶죠라고는 다 줄이려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분담금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낫잖아요. 근데 분담금을 낮추려면 정해진 사업계획의 공사비가 정해졌다 그러면 일반 분양을 많이 짓고 일반 분양을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충돌이 됩니다. 야, 일반 분양을 많이 져서 분담금을 줄여줘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내 집 앞에다 짓지 마. 100% 나와요. 그럼 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계획만 수십 번 바꿉니다. 또 그걸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집에서 왜 그걸 저기다 짓다고 왜 우리 앞으로 옮겼어? 그럼 결국 반대하시는 분들만 생겨요. 사실상 저희 단지도 그 평형대가 아직 큰 편차가 있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하지만 평형대가 편차가 크거나 누구는 복도식, 누구는 계단식 이런 형태들이 다양한 경우에는 사실상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소유자분들께서 서로 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기주의라는 얘기가 나와요. 옆집은 나하고 똑같은 평형이었는데 왜 저기는 다용도실에 더 면적이 넓은데 나는 왜 다용도실을 좁게 했어? 나는 저기랑 똑같이 안 해주면 난 동의 못해. 근데 기존에 살던 집 여건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대신에 다른 뭔가 더 특이한 아이템들을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맞추려고 하는 게 이제 설계자의 입장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난 저기하고 똑같지 않으면 난 동의 못해. 이렇게 돼버리면 동별로 동의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결국 사업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좀 외람되지만 크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서로 이해를 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원인,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정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만 사업계획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빨리 하셔야 되죠. 빨리 하시는 게 비용도 줄이고 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기존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집을 그냥 다시 짓는 것뿐이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내놔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리모델링해서 일반 분양이 나와도 임대주택부터 내놓고 시작하라고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게 하나씩 이제 체계화되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처럼 뭐 하려면 뭘 해와야 돼, 뭘 내놔야 돼 라는 체계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절차가 단순한 지금 시점이 리모델링을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는 단계고 사실상 가장 이 사업을 한 해 만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주 개시 시점에서 이주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그게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주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주비 부담이 장난이 아니게 올라갑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계, 조합이면 조합 설립인가, 시공자 선정이면 시공자 선정, 행위허가면 행위허가, 단계를 빨리빨리 거쳐놓고 여러분들이 시점을 판단하는 거는 자, 우리 이제 이주 나가도 되겠어. 아니면 여건이 더 좋아지면 사업계획을 바꿔서 그때 이주합시다. 그때 결정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지금 준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하셔야 될 건 조합 설립 인가를 하셔야 돼요. 조합부터가 법정단체예요. 추진위원회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냥 개모임처럼 뜻이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으쌰으쌰 우리 해봅시다 라고 나서서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시간, 비용 다 할애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조합이라는 걸 설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여기 915명의 3분의 2 이상이 결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동별로도 그만큼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시는 거는 이제 시공자를 뽑습니다. 자, 우리 공사비를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시공자들이 생각하는 공법이나 또 특화 아이템들을 또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안전진단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안전진단은 과거 구청이나 시청에서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비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조합 설립하자마자 안전진단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을 해서 시공자로부터 자금 차입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변동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는데 관리변동계획과 이제 행위허가를 같이 합니다.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씩 분담하며 어떻게 배분할 건지 그거를 이제 권리 변동 계획이라고 하죠. 재건축에서 관리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기존의 재산을 다 멸실시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른 개념인 거고, 저희는 권리 변동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이주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집 등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있던 등기를 새로운 평형에다가 변동을 시켜서 등기를 이전하시는 절차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권리 변동 계획이라고 명칭을 하죠. 그리고 이제 행위허가, 사업 시행,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건축 허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주를 하시고 부분 철거를 통해서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 일반 분양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입주를 하시게 되는데, 다른 거는 다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나 시간 절차들이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하고 안전진단하고 권리변동계획 수립하는데 보통 1년 내지 1년 반. 행위허가 득하는 것까지 거의 2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공사기간 거의 뭐 보통 요즘 3년 통상적으로 보죠. 그러고 이제 입주하시게 되는데, 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면 빠르면 5년, 늦어도 7년 안에는 입주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조합 설립 인가를 얼마 만에 받느냐예요. 근데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금액, 개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합원님들이 의견을 조율을 통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건데, 그게 결정 안 됐다고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럼 평생 계획안만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건대 올해 안에,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설명회를 좀 일찍 계획을 했을 때 일정 계획이었는데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올해 안에 조합 설립하는 거 여러분들이 동의가 빨리 나오면 인가 신청까지 가능하겠죠. 하지만 뭐 인가를 내년 1월 달이든 2월 달에 받는다고 하면 내년도는 시공자 선정하고 안전진단까지, 그 이후에는 권리변동하고 행위허가를 받고 2023년도부터 이주 및 철거, 착공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전제가 되는 건 얼마큼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참여가 가장 전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또 재건축 같은 경우도 2년 이상 실거주 안 하면 분양 자격도 안 준다고 이미 예고돼 있죠. 근데 리모델링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등기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집을 여러분들 단체에서 한꺼번에 같이 고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저희가 다 설명 마치고 나면 질의응답을 받을 텐데, 질문 나오는 게 첫 번째 딱 하나 있어요. 어디나 나오는 거. 나 24평 살고 있는데 더 저 옆에 큰 평형대로 옮길 수 있냐? 나 지금 1층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면 나 위층 갈 수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현행법상은 일단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등기의 권리에 그대로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허용되는 건 있어요. 1층을 전체 POT로 하게 되면 한 층씩 다 들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내가 있던 자리를 저 옆집 거랑 맞바꾼다는 거는 매매랑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세금 다 부과돼야 되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그게 사실상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과거에는 리모델링 사업하면 일반 분양 주택을 없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서 15% 범위 내에서 일반 분양 주택을 짓도록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은 아직 변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관 단체들이 조합원들한테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도 리모델링 사업에서 부여해야 된다라고 개정을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계신 분들한테 다 저희가 이제 동의서를 내주십시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신뢰가 있어야 동의서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지장 찍고 신분증 4번 내셔야 되는데, 저희 회사 주성 CMC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라고 해서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정한 면허를 취득한 업체입니다.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그 기존의 아파트를 다 때려부시고 새로 입주시킨, 뜯었다 고친 사례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31개 현장을 이미 입주 완료시켰고, 또 회사 규모에 있어서도 실질 자본금 아마 업계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용등급도 업계 최고의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주완료 실적이 재건축 관련 해서는 23개 단지의 전국 1위 실적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크로 리버파크 신간포 1차, 그리고 서초상호 1차, 푸기조 서비스죠. 그리고 청담한양 등을 입주 완료시키고 있고요.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잠실 5단지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이 잘 안 가네요. 그리고 압구정 3구역도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현장이 지금 5번째 현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리모델링 현장 가지고는 아직 시공자 선정이든 행위허가든 인가 단계까지 간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을 드릴 자신이 있어서 여기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회사 소개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근데 뭐 저희 회사 소개를 듣기보다는 이제 궁금하신 걸 물어보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 소개는 이거로 줄이고, 저와 이제 히림에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질의를 받고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로 그냥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서울에 계시네요. 백일동이 지금 상가와 같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지 지금 매우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그 백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랑 이제 같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장 말고도 지금 다수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가는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는 이제 배제시켜 놓은 상태인데, 향후 이제 상가 측이 이제 리모델링을 같이 동의한다라면 공동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다른 방안을 이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앞에 만약에 그 1층을 플러트로도 비워두지 않고 거기를 주민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어린 놀이터라든가 뭐 그런 걸로 활용하게 되면, 채우게 되면은 그런 방향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1층을 필로티로 하되 그 1층을 비우지 말고 거기에 커뮤니티 시설을 넣었으면 한다는 의견이시죠? 그렇게 예. 되면은, 왜냐면 어차피 이제 공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밖에 야외에서 애들 뛰어놀기도 못하고 하니까. 뭐 설계에서 답변하신 문제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안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저희가 이제 최초에 만든 계획안은 1층 부분을 필로티로 잡고 그 필로티 부분에 말씀하셨던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대복리 시설 등으로 계획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갈 경우에 이제 1층 필로티라든지 부대 시설로 계획이 되면 이제 일반 분양분이 이제 줄다 보니까 35세대의 일반 분양분이 줄다 보니까 그것은 곧 이제 분담금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환경과 이제 분담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향후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 후에 다각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예, 여기 오신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그 B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직 증치가 가능하죠. 그 지금 전문가들, 시림건축이나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우리 아파트를 봤을 때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그 추측을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실제 와서 때려보고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가락 성지 수직 증축 허용됐죠. 저희가 가락 성지보다 불안한 아파트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수직 증축이 계속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수직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상 안전진단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미 주변에서 저희보다 좀 더 중고면도가 진한 아파트도 이미 B등급으로 수직 증축이 허용이 됐으니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검토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안전진단 기관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포진돼 있고 싫은 건지 그렇고 그런데 좀 추상적으로나마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키림건축이라는 이제 대형 사무소로서 여기에 가능성이 없다라면 이 현장에 설계사로서 참여를 하지 않았겠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수직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우리 금호 아파트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사례라던가 그런 보편적인 조건들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조건들로 해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다시피 관계 전문 기관에서 그리고 전문가가 전문적인 장비들로 인해서 확정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다만 충분히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사례들로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지금 업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저 뒤에서 질문 주신 분 있으십니까? 예, 두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일단 우리 3월 달에 사업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계획했다가 지금 10월 달에 했다는 게 저는 내력벽 철거여부가 사실 이번 연도 10월에 이번 달에 지금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또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12월 달 뭐 연말에 한다고 해도 또 연기될 가능성은 크지만 저는 뭐 설계 대안이 이제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었다라고 발표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뭐 이제 그거를 예상을 해서 또 설계안이 뭔가 나오게 있는지도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입주 시작하게 된 산소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는 지금 주차가 대수가 1.2대인데 아는 지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내용 보니까 저희가 주차가 1.3대를 지금 목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럼 지하 주차장을 한 채 더 만들어야 될 텐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러면 분담금에 또 연관이 크잖아요. 지하 주차장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두 가지가. 네, 일단 비용적인 측면보다는요. 다들 여기 살고 계시고 저도 이제 우성 1차 쪽에서 몇 년 거주를 해봐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업장은 4통 8달로 버스 및 지하철 상당히 이용하기에 우수한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드시 자가 주차장이 있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조건들이 좀 틀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어떠한 공사비, 대략적인 공사비와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정확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한 개층을 더 해서 세대당 주차 대수를 늘렸을 때 분담금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정확성 있게 제한을 해서 주민분들이 그러면 이 부분은 뭐 늘리자 아니면 우리는 충분히 현재 상황으로도 0.8대는 많이 부족했지만 세대당 1.3대고 주변에 교통과 지하주차, 지하철역 이런 여건 등으로 봤을 때 우리는 조금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성에 있어서 그리고 편의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력벽 철거는 이미 올해 얘기된 게 아니고 뭐 작년서부터도 계속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곧 발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합 설립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인허가를 진행을 하다가도 내력벽 철거에 대해서 보다 좋은 조건이 법률적으로 개편이 되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 조건에 너무 무리수를 두고 우리가 벽체를 철거하는 방식도 위험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보수적으로 가는 방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해서 현재 사업 제안을 좀 드린 상황입니다. 저쪽에서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 예, 그 108동 옆에 한 동을 이제 새로 짓는 걸로 아까 계획하셨는데 그쪽이 지금 그 배드민턴장이랑 그 놀이터 그다음에 공원하고 이어지는 길이 있는 쪽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다시 어떻게 다시 설계하시고 지으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쪽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현재 녹지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상의 대부분을 지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런 모서리, 짜투리 땅에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이제 존치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모든 주차는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에는 녹지 및 수공간 그리고 그런 녹지 계획들로 바뀌어질 뿐더러 산책로 등이 계획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배치도상에서도 어느 정도 가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 부분에 7동과 8동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나 추진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가장 기존 살고 계신 분들의 프라이버시나 그런 간섭 부분이 가장 적은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쪽 부분에 배치를 했고, 그 배치가 된다라고 해서 향후 이동이라든지 그런 동선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계셨던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먼저 듣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0평대 A타입 소유주인데요. 그 거실이랑 작은 방 쪽에 그 쭉 튀어나온 벽이 있는데 이 벽은 내력벽 철거 여부 관계없이 리모델링 후에 없어지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 가락금호랑 우성 그 길 사이에 금호 아파트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길 건너편 쪽으로.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저희 쪽으로 땡겨오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세대 구조에 대해서는 최진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세대 구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 정확하게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몇 프로 내력벽 철거가 몇 프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주민들의 편의성과 사용성 등을 고려해서 평면을 만든 후 인허가, 심의 등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의 철거 비율이라든지 그런 범위 등을 시민 등을 통해서 확정을 받는 거고요. 불필요하다라던가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유지를 돼야 된다, 구조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쪽 부분을 유지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아직 그렇게 지금 없앤다, 유지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어서 그 대지 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등기 사항을 멸실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등기가 그대로 있어요. 다만 일반 분양주택이 늘어나면서 일반 분양주택자한테 대지 지분을 안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지 지분을 다시 전체 지어지는 세대 지분에 따라서 다시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대지 지분의 총 합이 결국은 사업에 대한 그 출자 자산이 되고 향후에 추가되는 일반 분양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 지분을 다 같이 나누어서 다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의 변동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거에서 추가로 편입되거나 추가로 매각되거나 하는 대지 변동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대지 지분이 좀 작아질 수는 있겠죠. 자,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 건너편에 조금 그 무성 아파트 쪽에 지금 붙어 있는 그 예.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설계적으로 활용을 할 건지. 사실 지금 우성 아파트도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땅을 저희 땅이라 그래갖고 저희 땅에 잘라와서 붙여놓을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땅은 그 안에 지분인데, 우성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저기 계신 전체 소유자분들한테 거기 지분만큼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대토의 형식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이미 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땅 건너편까지는 우리 땅이라고 하고 도로랑 맞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다만 그 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의 소유 지분이 맞다라고 하면 그 지분을 우성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때 금전적으로 그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분의 일부를 그 위치에 놔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등기의 내용만 변경을 할 수밖에 없지, 물리적으로 그 땅을 저희가 떼다가 우리 단지에 붙여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 용적률이 지금 용적률이 400% 가까이 되잖아요. 최대 40% 올리면 560%까지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허가받은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가능성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 부분은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고, 다만 법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법에서 준하는 완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용 면적을 40% 키울 수 있고 기존 세대의 15%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리모델링에 의한 조건 하에 저희가 계획은 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어차피 향후 심의를 진행하면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또 다른 질문은 또 이제 있으시면 생각나실 때 또 질문해 주십시오. 그 막간에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이제 도움이 결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3분의 2면 거의 610명 이상이 유효한 결의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또 요구하시는 거, 그거를 책임있게 변경을 하고 반영을 하고 검토해서 알려주려면 책임있는 법정단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의서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배송을 해드리고 직접 서명 날인하셔서 제출해 주십사 이제 당부를 드릴 텐데, 결의서는 앞뒤 양면입니다. 한 장짜리인데 낱장으로 복사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지장 날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장 날인이 뒷장에만 있으면 앞장의 기재 내역하고는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또 간인을 찍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앞뒤 양면으로 나갑니다. 결의의 방법은 인감제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감도장 비싸게 상하로 만든 인감도장이 있더라도 그거 찍으시면 효력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이름을 기재하시고 지장을 날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소유자가 맞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과 같이 사진과 생년월일이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지장까지는 다 찍었어. 신분증 사본 없으면 동의 안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특별한 분이 있으세요. 제가 집사람이랑 같이 갖고 있다. 아니면 나는 아버지랑 같이 갖고 있다. 공동 소유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신 분들은 그 공동으로 소유하신 분들끼리 누가 대표로 지장 찍을래라는 걸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가 대표로 사업 결의서에 지장 찍으시고 신분증 사본 첨부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대표자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 선임 동의서라는 걸 또 하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3명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했습니다라고 나머지 소유자분들도 다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게는 2장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게 첫째는 결의용 신분증 사본, 또 하나는 대표자 선임용 신분증 사본. 그리고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지장을 다 소유자분들이 찍으시면 되고요.
혹시 법인 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법인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인감도장을 달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이제 질문이 다른 현장에 비해서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뭐 저희가 뭐 설명이 충분하다고 자판하진 않지만 많이들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이해하신 과정에서도 이제 더 많은 요구사항들이 계속 나오실 거예요. 이제 오늘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리모델링 나오면 더 관심이 가게 되고 옆에 단지가 뭐 한다더라라고 하면 가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야 옆에는 뭘 집어넣었다는데 우린 그거 안 집어넣니?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저희는 가능합니다라는 답변뿐이 안 돼요. 현재로서는. 실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든 의사결정은 특히 비용과 관련되거나 사업 계획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 의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합장이 누군가 되더라도 그 조합장이 야 난 이거 넣고 싶어 이거 넣을 거야 라고 결정을 못해요. 다 이렇게 모이신 자리에서 다수의 의사를 표시하는 총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집어넣은 것도 검토해보고 뺀 것도 검토해보고 여러 방법으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있는 법정단체에서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설문도 조사하고 이런 설명회도 수시로 가져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조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합에 가서 내가 충분히 이건 의사 전달해서 반영시킬 거야 라고 하신다면 결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결의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은 사진 찍어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라서 저희가 이쁘게 출력해갖고 다 동봉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어떻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지도 자세히 안내를 해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다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또 그런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이런 뭐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알리기가 제일 쉬운 게 문자입니다. 일일이 여러분들 권리와 관련된 걸 통지하려면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등기우편 한 통에 보통 2천 몇백 원씩 합니다. 또 그거 되게 안 되셔서 반송돼 오면 반송비도 또 그만큼 돼요. 다 여러분들 돈이에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의 추진위원회 사무실 오셔서 내 연락처도고요. 어디로 연락 주세요라고 좀 문자를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를 좀 호쾌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십사는 당부도 함께 드립니다. 자, 저희가 대관을 하고 여기 소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9시거든요. 아직 10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막간을 이용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의서에 나오는 공사비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사업 결의서에 저희가 공사비, 사업비, 총 계획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1층에 필로티를 계획을 했다라고 저희가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사업 면적에 저희가 실제 공사를 하는 면적에 저희가 공사비를 평당 500만 원을 추정을 해서 산정을 했고요. 공사비뿐만 여러분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공사비 외에도 각종 제세 공과금 내야 되고요. 또 사업을 하려면 여러 용역업체 용역도 내셔야 되고 또 인명허가를 위해서 각종 분담금 등이나 비용도 또 지출이 됩니다. 이런 비용들은 통상 항목별로 한 55가지 정도 항목이 나와요. 뭐 무슨 분담금, 무슨 비용, 무슨 용역비, 무슨 수수료 이런 거 다 합하면 한 55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현재 시점에서 일일이 산출을 못합니다. 사업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의 경우 공사비의 보통 10% 내지 15%가 일반 사업 경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거기에 기재된 내용도 공사비 500만 원에 사업 경비를 12%, 공사비 12%를 추정을 해서 일단 기재한 금액이고요. 해당 금액은 결의를 위해서 옛날에 재건축할 때 백지동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런 사업 계획도 없이 받는 동에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최소한 비용이 예측되는 공사비나 총 사업비 부분은 기재를 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으라라는 취지 때문에 기재가 된 겁니다. 향후에 변경된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같은 평형이라도 소유 대지 지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분담금을 할 때 그런 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대지 지분의 차이가 있더라도 당연히 그거는 분담금 차이도 있고요. 또 살고 계신 동일한 평형이라도 1층에 계신 분하고 2층에 계신 분하고 또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감정평가 업체를 뽑으라고 하는 건 의무가 없어요. 근데 조합에서 임의로 그냥 배정을 하게 되면 많은 불만들이 있잖아요.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 뽑고 이제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할 때 되면 감정평가사를 뽑아서 감정평가사가 여러분들 재산 가치를 평가한 금액 가지고 각각의 분담금을 또 산출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예, 저쪽 끝에 계신 분이. 일반 분양분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이 되나요? 저희가 30세대 이상을 일반 분양하시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습니다. 일반 저희 기존 조합원에 비해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분양가를 높게 받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분양 안 지면 그나마 팔 곳도 없어져요. 그래서 공사비보다 높은 금액이면 무조건 일반 분양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장보다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토지비하고 건축비를 포함한 걸로 분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비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토지 지분에 대한 그 공시가격 대비 150% 붙거냐 200% 붙거냐 분양가 상한제 12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공사비 역시도 실제 투입된 비용보다 적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은 하면 할수록 이득이 되는 건 맞아요. 그 대신 이윤의 폭이 10채 지어갖고 100원 버는 거하고 한 채 지어갖고 100원 그냥 얹어서 파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반 분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위에 좀 예, 죄송하지만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리모델링에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주 출입구가 있잖아요. 그거는 변경을 못 하나요? 주 출입구의 위치요? 네. 설계서. 네, 그 부분은 현재 뭐 크게 바꿀 수 있는 소지는 높지는 않고요. 뭐 향후 여기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교통 영역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변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1차도 이제 재건축을 하게끔 돼 있고, 저희도 이제 일반 분양 등을 통해서 현재 세대수보다 많은 세대수, 그로 인해서 주차 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 영역 평가를 진행하면서 변수는 조금 있습니다. 예, 어르신. 통상적으로 지금 재건축이나 그 리모델링 할 때 이주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 이주비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아까 제가 사업 실제 할 거냐 말 거냐고는 2주 전에 결정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주비 많이 고민들을 하셔요. 실질적으로. 사실상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2주비 때문에 사업 못하는 경우도 더 나올 텐데, 자, 원칙적으로 아까 여기 제가 그 자료로 그 시세조사를 보여드렸던 게 부동산 가격이 2주를 대출받는 시점에 여러분들 주택 시세가 15억 원이 넘어가면 대출 못 받습니다. 은행에서 한 푼도 못 해줘요. 대신에 15억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9억 원까지는 40%, 9억 원부터 14억 9,999만 9,900억 원까지는 20%를 대출을 해줘요, 은행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는 사실상 15억이 넘는 분이든 15억이 안 넘는 분이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가지고는 2주 딴 데 가서 전세값 못 구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시공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공자를 선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시공자한테 조합원들의 이주비 조달을 위해서 당신네들이 그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통해서 조달을 한 책임을 부여를 하고요, 1차적으로. 아니면 시공자한테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차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자가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좀 높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시공자 선정을 하실 때 허그의 보증을 통해서 시공자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는 걸 택하실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금액을 아예 너네 총액 얼마를 이주비로 대출을 해라고 조건을 제시를 하셔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서는 어느 정도 지금 그 방법이고요. 아니 방법 문제가 아니고 네. 그 금액으로 금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실제 이주에 필요한 비용은 다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주가 안 되면 어차피 사업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주에 필요한 비용은 다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주비 조달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 외부에 거주하고 이미 거주하고 계시고 여기 전세를 놓고 계신 분들. 내가 전세집을 구할 이유는 없지만 여기 전세를 빼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비용은 금융규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고 또 뭐 좀 동참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오늘 설명은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또 여러분들의 개별 안내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용역업체들과 또 여기 추진하시는 추진위원님들 힘을 합해서 또 더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사항들이 계속 나올 때 취합을 해서 또 그걸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는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좀 여러분들 힘내서 자, 도비도 빨리 되고 사업도 빨리 가고 우리 집값도 빨리 오르자라는 취지에서 크게 박수 한번 치시고요. 이만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